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등장하신 분이고 야간 보안 직업괴담으로 오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 들려주셨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또 충격적이고 이분 보통 분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열무아빠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일단은 전에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참여를 하셨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희 집안은 5대째 세습무 집안이라 어렸을 때부터 영가가 보였고요. 그리고 저번 시점 때 제가 혼숨에 대한 그 잘못된 혼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저희 신입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요. 떨리시구나. 자, 그러면 떠실 필요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제가 저번 시점 때도 저희 와이프가 말했던 게 너무 두서없이 저에 대해 말씀드려서 귀족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처음으로 빙의라는 걸 해봤거든요. 어이구, 예. 그때 빙의로 인해서 제가 조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자랐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영가들이 자꾸 꼬이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너무 힘드셔서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다 공직 생활을 하실 때라 일이 바쁘시고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항상 바깥에 놀다 들어오면은 항상 할아버지가 부채를 들고 계셨어요. 부채를 왜 들고 있냐면은 제가 항상 나갔다 들어오면 어느 날에는 어깨에 어린아이 귀신이 붙어 있거나 또 어떤 날에는 동네 강아지들 있잖아요. 네. 노들길 당하는 동물들이 저를 따라오거나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올 때면 항상 문 앞에서 보통 그런 거 비방할 때는 소금을 뿌리거나 팥을 뿌리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채를 들고 계시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치실 때 보면은 그 영화에서 보면 장풍 같은 느낌 있잖아요. 바람 부는 느낌. 네. 그 부채를 흔드실 때마다 몸이 잘렸던 데가 안 아프게 되고 갑자기 어지러웠던 데가 안 어지러워지고 막 이렇게 하셔서 항상 할아버지가 저를 보살피셨는데 무구의 일종인가 보구나. 예. 예,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그때는 학교에 귀신이 정말 많다는 게 그때 느꼈는데 제가 초등학교로 분교를 나왔어요. 시골에 보면 분교가 있잖아요. 전교생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 분교. 근데 교실에 들어가 보면 저희 교실에 저까지 앞에서 5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전학생이 안 오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2명이 늘어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만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 또 그렇게 영가들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집에 가면 막 밤새 열이 끓고 가위 눌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눌린굿을 받게 됐어요. 보통 눌린굿이라는 게 보통 어렸을 때는 잘 안 하게 되는데 저는 특별하게 너무 그게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눌린굿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게 눌린굿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게 눌린굿인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할아버지가 갑자기 검은색 한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막 이모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한복을 입고 나오시고 그리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시는 삼촌들이 갑자기 거기서 북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운데만 앉아 있어라. 근데 항상 그때서부터 삼촌들이 북을 치기 시작하면 제가 거기서부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깨어나 보면은 안방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10살 때 그런 눌린 곳을 받고 또 15살 때 눌린 곳을 받고
원래 주기가 있어요. 눌림굿이라는 게. 뭐 귀족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눌림굿이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쩔 때 보면 10년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났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주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시달리고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너 누구누구네 집 손자 아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니네 집에 볼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부터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깨어나 보니 저희 동네 뒷산에서 누워 있었고, 또 학교 끝나고 가다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너 누구네 집 손자 아니니? 물어보시고 또 같이 가자 하는데 어느 날에는 또 저기 어느 논두렁 같은 데에 누워 있고, 그런 일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는 너 혼자 다니지 마라 하시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항상 따라다니셨어요. 농사에도 바쁘신데 저 때문에 생업을 거의 포기하시고 저를 따라다니시다가 중학교 돼서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운동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연가를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지고 할아버지도 조금 안심하게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살 때 조금 심하게 제가 또 빙의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잠깐 빙의가 된 거라 아무 문제는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여기서 눌림굿을 한 번 더 진행하고 열모야 아빠야 너는 이제 이 3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너의 한자 이름과 그 다음에 너의 생년월일을 남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대나무 숲이나 저수지 같은 곳에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장례식장은 성인 될 때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거를 꼭 지키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국대를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했고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본교 친구들 중에 돌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돌순이 친구의 남동생이 약간 희귀병에 의해서 그런 눈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그 희귀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 이름이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희귀병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이제 돌비라고 칭할게요. 그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운동하고 있는데 돌순이한테 연락이 와서 울면서 내 동생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 지금 여기 장례식장인데 너무 무섭고 힘들다. 예. 그래서 저는 운동하다가 저희 본가에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좀 멀었지만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갈 테니, 그때 밤이었거든요. 버스도 없고, 그래서 택시를 대절해서 내려가서 무심코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를 기억할 틈새도 없이 장례식장 가지 말아야 되는데 돌순이가 전화하고 저도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잊고 장례식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조문을 했어요. 조문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 말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조문이 끝난 뒤에. 조문이 끝나고 돌순이나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돌순이 부모님도 제가 잘 알아서 위로해 드리고 조문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열무 아빠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를 돌아봤는데 돌비가 울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돌비 뒤에 꼬마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한 7살, 8살 되는 어린아이가 돌비 손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돌비랑 그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정신을 잃고 일어났는데 병원 응급실이었던 거예요. 그 옆에는 돌순이 울고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언제 오셨는지 옆에서 울고 있고, 아버지는 또 경찰분이랑 뭐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단 응급치료 받고 제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봤는데 제가 그때 정신을 잃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경찰 조사받으면서 경찰관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폭행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 그리고 학교의 기물도 많이 파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조서 봤다가 옆에 돌순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때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돌순이를 제가 연가를 보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비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얘기가 참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예전에도 왕따라는 게 있었잖아요. 돌비님. 따돌림, 괴롭힘. 이게 돌비가 희귀병원에서 눈이 파란 색깔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쟤는 귀신 보는 애다. 쟤는 괴물이다. 이렇게 놀림을 받고 그 놀림으로 인해서 뭐 괴롭힘 이런 걸 많이 당했었나 봐요. 그것도 돌순이가 나중에서야 알고 돌비는 그렇게 당하면서도 가족들한테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돌비가 계속 그걸 당하면서 혼자 가슴에 끙끙 앓으면서 일기를 썼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일기를 돌비가 죽고 나서 유품 정리하면서 그거 확인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갑자기 제가 거기서 장례식장에 뛰쳐나갔대요. 네. 그냥 갑자기 조문이 끝나고 뛰쳐나가고 자기가 갔는데 돌비가 다녔던 고등학교 예전에는 야자라고 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그때는 의무였어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여서 모든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할 텐데 조문 끝났을 시간이 그때가 8시였거든요. 밤. 제가 밤에 갔다고 했잖아요. 밤 시간에 돌비가 다녔던 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잃었을 때 가서 제가 돌비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르는데 돌비 반에 쳐들어가서 일단은 교실에 있는 문도 부시고 창문도 깨부시고 그리고 돌비를 괴롭혔던 애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전혀 그 아이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서 그 아이들을 제가 폭행을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제가 유도라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유도 기술 중에 조르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잘못 걸리면 사람이 질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귀족님들 알다시피 뭐 초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한 친구를 제가 조른 거예요. 조르면서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팔이 부러지고 어떤 친구는 다리가 거의 복합골절. 제가 다리를 꺾었대요. 그래서 다들 뭐 지금 현재 이거를 따지고 보면 저는 무조건 구속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그렇게 폭행이 일어나고 학교 기물파손이 나서 이게 경찰서로 넘어갔고 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일단은 완전 난리가 나신 거죠.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검찰로 기소되는 조서를 받고 저는 무조건 검찰로 기소가 되는 거였어요. 그 친구들 전치 거의 한 8주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여도 제가 톡톡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폭행을 저질러서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제목이 상해죄, 기물파손죄, 그리고 목이 졸렸던 친구한테는 거의 살인미수죄, 거의 죽이려고 졸랐다. 저한테 폭행당했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는 검찰로 넘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 형사분께서 이거는 불구속이 아니라 이거 무조건 구속이다. 피할 수 없다. 잘못하면 더 구치소로 가서 재판받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상태였는데 돌순이네 부모님이 경찰서에 찾아와서 합의서를 다 받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폭행당했던 친구들한테. 합의서를 받아오셔서 경찰분들께 넘기시고 그 다음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처벌탄원서 같은 거 그것도 같이 받아오셨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저는 구속을 면하게 됐고 하지만 제가 폭행죄나 이런 거를 다 저질렀잖아요. 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되고 그것도 운동했던 사람이 그 운동했던 걸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또 정신을 잃었어요. 네. 또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 이젠 할아버지네 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일어났는데 온몸에 뭐라 그러지? 금줄이라고 하나요? 이게 볏짚으로 만든 줄 있잖아요. 그거로 저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니, 할아버지 이거 왜 그러시냐.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묶어놓으시냐 했더니 가만히 있어 보래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 했더니 바깥에서 장구 치는 소리와 함께 막 누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물이 나올 정도로 구토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걸 구토하고 어지럽고 거기서 다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제 앞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속히 말하는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제 앞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제가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제 앞에 제가 저 의지도 없이 할아버지한테 쌍욕을 하고 그 금줄을 막 뜯으려고 하고 어느 때는 막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건 제 옆에 그 돌비 옆에 있던 꼬마 아이가 네. 재밌다는 듯이 막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러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유체이탈한 저를 갑자기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된다. 나랑 같이 가자. 나 혼자 너무 심심해. 나랑 같이 놀자. 같이 가자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제 앞에 저를 안 보시고 유체이탈한 저를 보시면서 열무 아빠야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으면 돼. 우와. 저 여자에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큰일 나. 조금만 참자. 정신 차려야 돼. 하는 순간 문 밖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전 아버지가 무복을 입은 거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무복을 입으시면서 신장칼이라고 하죠. 그거를 들고 오시면서 막 웃긴 저를 막 내리치고 계시는데 그 고통이 저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때리시면 때리실수록 막 몸이 아프고 뜨겁고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저는 그 신장칼을 맞으면서도 아버지한테 또 쌍욕을 하고 있고 무슨 뭔 발로 막 꺼져라 막 이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는 유체이탈한 상태고 제 앞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제 몸이겠죠. 막 아버지한테 쌍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웃으면서 그래 내가 갈 테니 나 열무 아빠를 데려가겠다. 나는 열무 아빠랑 같이 가겠다. 나는 열무 아빠를 포기할 수 없다. 난 얘가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제가 계속 웃으면서 괴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웃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속 신장칼로 때리고 하니까 그때 안 되겠는지 아버지한테 침을 뱉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니죠. 제 앞에 있는 제가. 빙이 된 열무 아빠. 예, 빙이 된 제가 아버지한테 또 침을 뱉으면서 괴성을 지르고 근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우시고 저희 어머니는 연가나 이런 걸 못 보세요. 그러니까 빙이 된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우시는데 그때 제가 저번 시들무 때 신령님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 신령님이 뭐냐면 저희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산속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영가 있는지도 몰랐고 항상 저기 돌순이랑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뛰놀면서 돌순이도 그 친구를 알았거든요. 돌순이도 그 친구가 보였던 거예요. 같이 놀면서 계곡으로 뭐 개구리 잡으러 댕기고 산속 뛰어놀고 시골이다 보니 이렇게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빙이 된 제 옆에 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신장칼을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고 할아버지랑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빙이 된 제 몸에 손을 대면서 소멸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안 그러면 너는 얄짤없이 소멸될 것이니까 열무 아빠 포기하고 조용히 가라. 근데 그때서부터 빙이 된 제가 갑자기 울면서 그 친구한테 봐달라고 그러고 떨고 있고 떨면서도 절대 나는 여기 못 간다. 얘를 포기 못한다 하면서 계속 버티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그 옆에 있던 꼬마아이를 멱살을 잡고 그래 그러면 너 여기서 소멸되자. 안 되겠다. 난 내 친구 너한테 못 보내니까 여기서 소멸되자 하면서 그 친구가 걔 머리를 손을 안은 순간 이게 뭔가 그 꼬마애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스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아지랭이처럼 변하면서 없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거기서 또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 제 몸으로 돌아온 거죠. 제 몸으로 돌아와서 일어났는데 그때서부터 제 뜻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헛소리도 하고 막 침을 흘리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몸 안에 악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 몸 안에 공간이 생긴대요. 이 공간에 다른 뭐 객이나 다른 귀신들이 제 몸을 차지하려고 이 빈 공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후유증이 생긴 거죠. 보통 이 악기에 빙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빙이 된 분들은 그 후유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를 못하고 그 빈 공간에 다른 귀신들이, 다른 영가들이 그 몸을 차지하려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음식도 못 먹고 토하고 어느 때 보면은 그냥 멍하니 침 흘리고 있고 어떨 때 보면 막 허공에 대고 헛소리하고 있고 악기는 떠나갔지만 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게 더 일이 커진 거예요. 근데 산에서 놀던 그 영가 친구가 오더니 미안하다 못 지켜줘서 이제는 너가 일상생활 회복하고 잘 살려면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뭔 뜻이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옆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 아니라 예. 뭔가 모르는 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막 준비하시더니 할아버지가 방울을 흔들기 시작하시고 아버지는 옆에서 같이 또 방울을 흔들고 계시고 앞뒤로 앉으시면서 방울을 흔드시면서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는 순간 또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됐다. 열무 아빠야 너 됐다. 이게 무슨 소린가. 네. 지금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뭐가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는 일단 산에 있는 신령님한테 간택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오. 이게 나중에 설명을 아버지께 자세히 들어봤는데 네. 이게 귀족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표현하기를 도깨비라고 있잖아요. 알죠. 그게 산속에도 계시고 아니면 터주신으로 도깨비님이 계시는 그런 경우인데 산속에서 저는 도깨비가 동화에 나오는 뭐 뿔 달리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그런 도깨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령님이 어린아이로 저희랑 어울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고 알게 모르게 제가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운동하면서 귀신이 안 보였던 것도 사실은 이 신령님이 계속 막아주시고 악기가 들어오려고 치면은 쳐주시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간 그것 때문에 공들였던 게 무너진 거죠. 방어막을 잘 쌓아놓은 성이었지만 장례식장 간 것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악기한테 완전 빙의가 돼서 전과자가 될 뻔하고 그리고 악기에 빙의 돼서 정신병자처럼 어머니는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셨대요. 그럴 수 있죠. 예, 생각할 수 아예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있고 헛소리하고 음식 못 먹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까지 왔는데 그 도깨비 신령님이 오셔서 저랑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됐다. 너는 일반 사람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령님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꼭 무당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그 신령님께 간단한 대우를 해드리면서 신령님과 함께 공존하는 거죠. 네. 지금도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번 시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제 몸 안에 신령님이 있다는 게 고등학교 때 악기에 빙의가 돼서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알았네, 이번에.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와이프가 보니까 신령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열무 아빠님 무당 아니신가 아, 귀족님들이 많이 헷갈리셨다고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 일단 잘하셨네요. 저는 정확히 무당은 아니고 그냥 네. 단지 저를 지키기 위해 또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령님을 받아들였고요. 네. 항상 출근할 때 하루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신당이 자그마하게 차려져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거기서 항상 기도드리고 뭔 일 있으면 기도드리고 하면서 신령님과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그 계기로 인해서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네. 저 말고도 어떤 귀족님들도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뭐 한마디로 영매다 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왔지만 지금은 조금 편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귀족님들 중에서도 귀신이 보이거나 아니면 귀신으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시거나 할 때 제가 느낀 거는 강하게 나가면 잡기나 객기들은 강하게 소리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일단 닭기나 객사기가 쫄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가위 눌릴 때 그러잖아요. 네. 네, 뭐 기센 사람들이 귀신이 안 붙는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귀족님들 중에서 예민하신 분들이나 귀신이 보이는 분들은 귀신을 모른 체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 영가들은 알거든요. 아, 내가 보이는구나. 제가 내 목소리 들리는구나. 항상 괴롭히고 눈에 보이고 항상 나타나고 하다 보니 항상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 속에서 항상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강하게 나가시면 어느 정도 악기가 아닌 이상 다 끌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하게 나가셨으면 좋겠고. 근데 무당은 열무 아빠님 강하게 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열무 아빠님은 지켜줄 어찌 보면 백이라고 해야 되는데 뒤에 계신 분이 계신 거고 안 계신데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상관이 없을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률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항상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게 귀신들한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갖고 놀기 편하겠다. 얘는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영가를 보게 되면은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귀족님들 분 중에 귀신을 보거나 영간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신령님이 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항상 뒤에서 뭐 조상님이거나 어떤 누군가가 지켜주시거든요. 귀신을 보는 게 이거는 보통 분들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제 주위에도 귀신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끼리끼리 만난다고. 네. 솔순이도 그렇고 또 분교 때 사귀었던 동네 친구들도 그렇고 그 마을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은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갖게 되다가 걸어가다 보면 제가 영가를 마주치잖아요. 알게 모르게 고개를 돌려요. 그러면 제 친구들도 똑같이 고개를 돌려요. 근데 그 친구들도 뒤에서 보니까 어떤 뭐 할머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아직도 그 개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복구라고 복구라고 있었는데 그 복구가 제 친구 중에 나무늘보라는 친구가 있어요. 느려요? 이 친구는 그냥 귀신을 달고 댕겨요. 근데 얘는 못 느끼는 거야. 행동도 느리고 반응도 둔감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못 느껴요. 근데 옆에 애완견이었던 복구가 항상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지금 영가가 보이는 이제 귀족님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영가들이 악귀가 아닌 이상 일반 영가들은 지금 우리 영가를 보시는 분들 뭐 영매체질이나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건들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봤을 때는 그런 분들 뒤에는 항상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수호령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악귀는 좀 다르다. 악귀는 제가 저번 시참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 흉가나 이런데 특히 대나무숲. 대나무숲이 제가 진짜 나중에 이거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대나무숲이 짱입니다. 흉가 어디 뭐 저수지 이런 데는 비할 바가 아닌 진짜 대나무숲이 제가 살면서 영가들은 많이 봤지만 대나무 숲을 갔는데 그 대나무 숲에 대나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대나무 개수만큼 귀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무슨 저희가 군대 갔을 때
부대들 가보면 훈련하다 보면 많은 장병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대나무 숲 가보면 바글바글해요. 와. 진짜 막 셀 수도 없이. 그러니까 대나무 숲은 항상 나왔었거든요, 열무아빠님. 근데 아, 항상 보통 이상이었어요. 그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귀신이 뭐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그 평균 이상적인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진짜 음. 저희 신령님이 계시지만 대나무 숲이나 이런 음습한 데 가보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열무아빠님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 도깨비 분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웬만한 귀신들은 예. 안 보이는데 만약에 보여서 열무아빠님을 해를 가한다면 훨씬 더 센 귀신을 마주야 했을 때만 그런 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표현하시기로는 네, 악기가 일반 영웅들을 흡수하다 보면은 이게 신격화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악신이라든가 그런 존재가 저를 맘먹고 치려고 하면은 제가 아무리 신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도 제가 무속인은 아니잖아요. 네.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라. 그때도 그랬죠. 껴들 때 껴들고 빠질 때 빠지라고. 빠질 때 빠져라. 이제 끽끽빠빠라고 있어. 맞아요. 분명히 그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열무아빠님의 이야기도 시들무에서 안 나온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무아빠님의 시점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시들무가 그래서 더 리얼함에 있어 더 섬뜩함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열무아빠님의 이야기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왜 돌변이 되셨는지는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첫 사연도 그렇고요. 보통 삶을 사셨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잠깐 귀신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아니면 뭐 저쪽에서 뭐 귀신이 잠깐 보이거나 가위에 눌렸어요 하는 사연 정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정말 여러 일들이 많으셨다고도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열무아빠님 도 많은 파이팅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은 항상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마다 찾아오십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동네꼬마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놀비님? 네. 오늘 또 시작 전에 좋아요가 1000개가 눌리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건만, 네, 바로, 네. 1000개가 되네요. 아니, 그걸 자꾸 말로 하지 말고요. 원래 하던 대로. 그 뒤에 있는 박달나무로 된 그 몽둥이를 들고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예. 돌벤져스 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네,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께도 그럼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쉬운 길 놔두고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세요? 세상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만은 않아가지고, 그죠? 네. 자, 예.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인지 묻지 않고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정확한 시기는 조금 이야기를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조금 그거는 뭐 피해라. 정확하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너무 예전도 아니고요. 너무 근래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이 일이 있던 이 당시에 똘비라고 하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에 한참 열심히 일할 나이에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격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인정받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밑에 아무래도 후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 후배들을 카리스마로 휘어잡고 그 다음에 위에 상급자들에게는 이쁨을 받는, 왜 그러냐면은
진심으로 존경과 공경과 그 다음에 밑에 애들 관리해 가면서 비유 맞춰 가면서 사회생활 끝판왕이었어요. 똘비는 정말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똘비가 다 좋아요. 성격도 쾌활하고 호탕하고 뭐 화를 낼 때는 불같이 내지만 또 풀어줄 땐 풀어주고 다 좋은데, 조금 스스로가 콤플렉스 아닌 콤플렉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다리 한쪽이 좀 불편했어요. 똘비가 조금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20대 초중반에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다리를 한쪽을 조금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뭐 걷거나 이럴 때 조금 쩔뚝이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목발이 약간은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사회생활 하는데 뭐 문제 하나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똘비 같은 경우가 원래 이 당시에 회사 생활할 때 이 회사가 본인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었어요. 어찌됐건 돈 벌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었는데, 아무래도 타지에 와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인이 없잖아요. 자기가 원래 놀던 그 나와바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뭐 직장 동료하고 술도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같이 당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똘비가 당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당구를 꽤나 잘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가 한쪽이 뭐 좀 불편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에 지장이 막 크게 있을 정도는 아니니까 당구 동호회를 들어가가지고 당구를 자주 그렇게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당구 동호회에서 번개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몇몇 형님들하고 같이 당구 치면서 뭐 짜장면도 먹으면서 그렇게 노는데, 글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도 새로 가서 한번 당구도 배우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오늘 번개 모임 늦었지만 나가도 되겠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서 오시라고, 땡땡 당구장 몇 번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막 글을 써주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을 보니까는 나이는 한 뭐 50대 후반? 뭐 그쯤? 60 초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어요.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이쪽 동네 뭐 새로 오셨냐? 그렇구나. 아시는 분이 많이 없겠군요. 당구 좋아하시냐? 뭐 스코어가 어떻게 되시냐? 같이 한 게임 치자. 그러면서 당구를 치고 노는데, 이분이 매너도 좋고 또 입담도 좋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까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구를 좋아하고 또 이쪽에 크게 지인이 없다 보니까 이쪽 모임 사람들하고 자주 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형님을 뭐 차련이 형이라고 할게요. 차련이 형님하고 그렇게 이제 좀 친해지게 된 거예요. 나이 차이는 사실 형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나이 차이가 많았죠. 거의 3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라고는 못했고 형님 하면서 잘 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차련이 형님 같은 경우가 아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을 재밌게도 해주고 편안하게도 해주지만 많이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당구를 친다는 게 서로 모여가지고 뭐 같이 얘기하면서 당구 치면서 놀고 이렇게만 하고 마는데, 이 형님은 올 때마다 간식을 꼭 싸가지고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랑 특히 둘이 만날 때는 우리 오징어 땅콩 있지 않습니까? 과자. 오징어 땅콩을 사가지고 오시던지, 아니면은 그 초콜릿인데 안에 아몬드 들어있는 거 있죠? 아몬드 초콜릿 이런 거, 알처럼 생긴 거, 그거를 갖고 오시던지, 아니면은 그 코코아 있지 않습니까? 코코아 가루. 그거 갖고 와서 따로 막 이렇게 우유도 챙겨갖고 코코아도 타주고, 그 다음에 되게 특이했던 게 커피를 다들 많이 즐기잖아요. 이렇게 당구장 가면은 아메리카노보다 우리 자판기 띡 하면은 믹스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마셨는데, 그거 마실 때도 그 액체 프림이 있어요. 스틱 형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딱 뜯어가지고 쫄쫄쫄쫄 따르면 되게끔 그거를 또 하루는 챙겨와가지고 액체 프림을 커피에다 추가로 타주고, 아무튼 그렇게 과자도 참 항상 많이 챙겨주고, 저녁에 당구 치고 뭐 술 한잔 할 때면은 인생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참 좋은 형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형님하고 그렇게 관계 유지하면서 회사 생활 잘하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똘비는. 그런데 그 형님하고 만난 지 한 1년 정도가 됐을 때예요. 1년 정도 됐을 때 그 형님이 당구를 또 한 게임 치자고 해서 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둘이서 술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을 이렇게 쫙 먹고 있는데 그 형님이 원래 그동안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야 똘비야 네가 원래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저 사실 땡땡 지역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야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멀리 와갖고 일을 하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아이 뭐 저도 직장 잡고 먹고 살고 그냥 동네도 떠나보고 싶었고 젊은 뭐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냥 그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이야 그래 젊은 나이에 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건데 참 너도 대단하다. 야 그런데 너는 글쎄 고향 가서 뭐 친구들하고 많이 안 노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제 나이 때 친구들 다 전국 팔도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형님. 그냥 저는 저대로 이렇게 또 아는 사람들 만들고 저만의 사회를 만들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구만. 아니 너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친구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약간 의외야. 너 보면 조금은 소심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형님 저 친구도 꽤나 있고 잘 놉니다. 그러니까 그래 야 근데 너 다리는 또 언제 다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갔다 와서 몇 개월 안 있다가 다쳤어요. 좀 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야 정말 많이 아팠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정신 잃었다 깨어나니까 이렇더라고요. 뭐 사람 팔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일상생활에 지장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휴 참 너같이 이렇게 착하고 참 젊은 친구가 그렇니까 내가 마음이 좀 안 좋다 하면서 그날은 똘비의 뭐라고 해야 될까 과거 그리고 똘비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질문을 꽤나 많이 하더래요. 그날은.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사실은 뭐 크게 숨길 것도 없고 대답들을 쭉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 학창 시절에는 학교는 뭐 재밌게 잘 다녔었고 그래서 똘비가 아니 뭐 학창 시절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애들하고 장난도 치고 놀고 그러면서 학교 다닌 거죠. 그러니까 아유 학창 시절에는 뭐 큰 문제 없이 몸도 괜찮았었고 그래서 예 근데 형님 자꾸 뭐 이렇게 옛날 얘기를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야 인마 너랑 나랑 안지가 1년인데 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갖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형님은 원래 어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완전 또 다른 어떤 뭐 세모 지역 그쪽 지역에서 살았었다. 그래서 형님은 이쪽 지역에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회사 잘리고 오갈 데 없더라. 집에 들어가면 눈치 보이고 그래서 일부러 먼데 취직했다고 그러고 나왔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형님 지금 회사는 어디신데요? 그러니까는 저쪽 뒤에 공단 쪽 있지? 거기에 공장 다녀. 저는 그쪽 근방에 일하시는 거 알았는데 그러시구나 하면서 그날은 뭔가 진짜 1년 만에 서로에 대한 호구조사를 그렇게 하는 날이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친해지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며칠 있다가 그 형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철현이 형님한테. 형님 그러니까는 야 오늘 뭐 당구 한 게임 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늘 당구 좋죠. 몇 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는 저녁밥 먹고 만나자고 해서 8시쯤 만났대요. 네. 당구장에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당구 치고 막 한참 노는데 갑자기 철현 형님이 야 똘비야 잠깐만 나 전화 좀 하고 나가시더래요. 한참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뭔가 이렇게 환해져갖고 들어오시더래요. 형님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야 그동안 막혔던 일이 조금씩 풀린다 야. 좋네. 야 어떻게 오늘 저녁에 내가 건하게 한 잔 살게. 좋다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저녁에 어디 뭐 좋은데? 술 건하게 마시는데 가는 거예요? 양주 한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살게 야 당구 쳐 하고 당구를 쳤대요. 근데 또 당구를 막 치는데 그 형님이 또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받고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그러면서 똘비한테 야 똘비야 야 너 심부름 하나만 해줄 수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이 시간에요? 뭐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딴 게 아니고 저기 아래 그 형네 회사 쪽 공단 쪽 있잖아. 그래서 예. 그 공단 옆에 보면은 철물점거리 있지. 그 철물점거리 그 어디 사거리 옆에 보면은 그 오래된 그 구제 옷 같은 거 파는 집 하나 보일 거야. 거기 가가지고 네가 옷 좀 받아와 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때 시간이 뭐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밤 10시에 옷을 좀 가져와 달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가서 찾아만 오면 돼.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조금 들어줄 수 있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그게 어렵지 않죠. 그거 찾아가지고 연락 드릴게요. 그러니까 야 그거 찾아서 오늘 한 잔 먹자. 그래가지고 똘비는 당구 치던 거 마저 다 치고 차 가지고 그곳으로 갔답니다.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는 불 켜진 곳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거기가 그 철물점거리고 하니까 그 밤 10시에 불 켜진 상가가 있을 리가 만무하고 딱 1층에 작은 그 가게 하나 불 켜져 있길래 저기구나. 바로 알아보고 앞에다 차를 대고 내려서 들어갔대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철현이 형님이 옷 좀 받아오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대봐야 아는 것인데 그냥 본인이 안 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내면 어쩐디야 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옷 주세요. 받아가면 된다고 하니까 잠깐만 있어보라고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가 통화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통화를 하더니 바꿔주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똘비야. 야 네가 키가 몇이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키 81이요. 네가 허리가 몇이지? 그래가지고 뭐 30 몇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얼추 나랑 비슷한데 야 네가 좀 입어봐라. 그러더래요. 제가요 형님? 그러니까는 그 바지 몇 개 있으니까 그거 핏이랑 기장만 조금 봐봐. 그 아줌마 되게 뭐 까탈스럽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좀만 해줘봐. 나 좀 바쁘니까 준비 좀 할 테니까 그거 다 챙겨가 나와서 연락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바지 주세요. 대보면 알지 하고 대봤대요 앞에다가. 그러니까는 그 아줌마가 들어가서 하나라도 입고 나와봐. 아까 들어보니까 얼추 뭐 사이즈는 비슷한 거 같더만 들어가봐. 그래가지고 탈의실 있지 않습니까? 작게 탈의실처럼 만든 공간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바지를 하나 입고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핏이랑 딱 맞는 것 같네 이 체형에. 그분도 아마 이거 비슷할 거야. 요거 하나 더 입어봐 하고 바지를 하나 더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즈 똑같으면 다 맞겠죠. 그냥 다 싸주세요. 벗고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입어봐. 그래가지고 하나 더 입었대요. 그리고 또 나왔대요. 괜찮았대요. 옷이 맞았답니다. 저 이제 됐죠? 끝났죠? 그러니까는 옷 하나 이거 더 입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똘비가 살짝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줌마 옷이 거기지 자꾸 입으라고 그래. 아줌마 그냥 나 내 옷으로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다 싸주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잠깐 있어봐. 이거 하나만 더 입어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뭘 입어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입어보라고. 응? 나도 이유가 있어서 입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런 거 빠꾸도 안 되는 옷들이어서 그래.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야. 써있는 거랑 달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만 더 입어볼게. 하나만 이게 더 입고 나왔답니다. 입고 나오니까는 그 아줌마가 괜찮네. 이 티도 한번 입어볼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 간다고요. 여기 내가 뭐 모델이요 모델? 아줌마? 옷 이거 다 싸주셔. 나 이거 싸주고 있으면은 내 거 바지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탈의실로 들어가가지고 막 바지를 갈아입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한쪽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는 속도가 조금은 느렸다고 합니다. 바지를. 그래서 바지를 주섬주섬 갈아입고 있는데 바깥에서 뚜벅뚜벅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구두 소리가. 그래가지고 뭐 누가 왔나? 어쨌나? 뭐 이 생각을 그냥 했대요. 그리고 한참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촤라라라 착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무리 들어도 샷다 내리는 소리였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갈아입다가 이게 탈의실이 이렇게 문을 닫는 타입도 아니었고요. 그 천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천 옆으로 걷으면 되는 그런 식의 탈의실이었다는데 착 걷었대요. 걷고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로 밖에 샷다가 내려가 있더래요. 뭐야? 아줌마! 하고 부르니까 대답이 없더래요. 뭐야? 하고 황급하게 바지를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저 옆에 코너 쪽에 안 보이는 쪽에 철현이 형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형님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철현이 형님이 야 나 너 뭐 간식도 주고 너 데리고 가려고 왔지?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셨어요 형님. 옷을 몇 번을 갈아입었나 몰라. 이게 옷을 입으라고 하는지 그랬더니 잠깐만 일로 앉아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왜요? 하고 앉았대요. 그러니까는 철현이 형님이 야 똘비야 넌 나하고 한 1년간 만나면서 뭔가 생각나고 느껴지고 그런 게 없었냐? 그러시더래요. 예? 그냥 형님 만나서 당구 치고 놀고 재미있었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철현이잖아. 뭐 생각나고 느껴지는 거 없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게요.
그러면서 일어나갖고 먼저 샷다를 올리려고 네. 그 앞쪽으로 딱 걸어가는데 철현 형님이 뒤에 오더니 그 우리가 속된 말로 아사발이라고 그러죠. 한쪽 다리를 딱 차면서 몸을 옆으로 밀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그 자리에서 옆으로 팍 떨어진 거예요. 어이구야. 예. 그래가지고 아프더래요 어깨랑 하면서 형님 이게 뭐한 짓이여 하고 뭐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철현 형님이 다시 의자에 앉더니 일로 앉아봐 그러시더래요. 근데 똘비가 화가 좀 나더래요. 아니 네가 여기 와서 옷 찾아야 된다고 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고 내가 너한테 실수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런데 너는 나를 지금 아사바리를 쳐 날 넘어뜨려. 그래가지고 똘비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했대요. 뭐 먼발 형님이면 다야? 뭐 사람을 넘어뜨려. 자 그지 같네. 혼자 알아서 해요. 뭐 완전 빠이 아니야? 하면서 막 본인이 약간 욕설을 내뱉으면서 예. 다시 그 샷다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이번에는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만약에 철현 형님이 또 따라오면은 이번에는 멱살을 잡든 뭘 하든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철현 형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그리고 딱 샷다 있는 데까지 와서 보니까 샷다 밑에 자물쇠 하나 딱 채워놨더래요. 그러니까 샷다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셔터도 아예 안에서 밖이 안 보이고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 셔터가 있고 봉이 촘촘하게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셔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셔터는 봉이 촘촘하게 있는 타입의 셔터였대요. 그래서 똘비 생각에는 이렇게 뻥 차면은 셔터가 어떻게 조금 뭐 벌어지거나 뜯어질 줄 알았는데 이 셔터가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다가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형님이 야 일로 앉아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앉았대요. 형님 나한테 왜 그래요? 뭐가 불만인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데 그러니까는 갑자기 철현 형님이 딱 옆에 그 바구니에서 뭘 빼더래요. 주섬주섬 빼가지고 간식을 앞에다 놔주더래요. 진짜 뜬금없이 그냥 뭐 늘 갖고 오던 거 오징어 땅콩 뭐 그 다음에 아몬드 그거 초콜릿 뭐 이런 거 꺼내더래요. 형님 나랑 장난해요? 나랑 장난치냐고. 이게 뭔데? 그러니까는 너는 잊고 사는 거냐 아니면 애초에 기억할 가치가 없었던 거냐? 똘비야 정말로 나한테 할 말이 없냐 너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진짜 빨리 셔터 열으라고 나 경찰에 좀 신고하려니까 가만히 있어 하고 핸드폰을 막 꺼냈대요. 그러니까는 철현 형님이 갑자기 몽둥이 같은 거 짧은 약간 곤봉처럼 생긴 몽둥이를 휘둘러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갖다 핸드폰째 쳐버리더래요. 빵 맞았는데 핸드폰은 당연히 박살이 났고 손이 이거 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났대요. 진짜로 맞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붙잡고 막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너 좀 있어봐. 너 좀 있어라. 그러더니 그 앞쪽 셔터 있는 쪽을 나가더니 갑자기 그 셔터 밑에 열쇠를 열더랍니다. 그리고 부르륵 열더니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남자 한 명이 또 들어오더랍니다. 그 가게로. 근데 그 남자분은 그 흡사 생김새가 어땠냐면은 이병헌 님이 주연한 그 영화 달콤한 인생인가 거기 보면은 알죠. 약간 책모자 쓰고 약간 암살차처럼 나오는 캐릭터. 근데 딱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진짜 그렇게 입고 있었대요. 잘못했음 그 네 마디면 된다고. 그분 잘못했음 그분.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잘못했음 그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 모양새로 한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밤인데 심지어 그 색깔 있는 렌즈 안경까지 쓰고 계셔가지고 진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생기신 분이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철현 형님이 곤봉같이 생긴 막대기를 그분한테 주더래요. 그리고 나가더니 샤타를 딱 내리고 철현이 형님은 한쪽으로 싹 가더랍니다. 근데 똘비는 그 순간에도 손의 통증이 정말 심했대요. 너무 아팠대요. 오른손을 부여잡고 막 상황을 보고 있었대요. 막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달려서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다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근데 그 잘못했음 아저씨가 한 발 한 발 천천히 다가오더래요. 천천히.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팍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 없이 그 다친 오른손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잡더래요. 그러면서 아파요? 한마디 하더래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분이 살짝 보더니 아 이거 뼈는 아직 안 나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나를 해칠 의도는 없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 예 괜찮을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리 줘보세요. 아 뼈 아니야 뼈는 안 상한 것 같고 그러더니 그 곤봉으로 오른손을 다시 내려치더랍니다. 오른손을 다시 딱 맞는데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대요. 이 손가락 손등에 있는 뼈가 몇 군데가 작살났구나 지금. 와. 이게 난리가 났다. 이게 딱 맞는데 느껴지더래요. 뼈 부러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래요. 본인이 느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뒹군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 같더래요. 진짜로. 근데 그분이 진짜로 무표정하게 힘을 줘가지고 오른팔을 빼가지고 자기 다리 사이에 발 사이에 끼더니 곤봉으로 오른 손바닥을 그렇게 찍더랍니다. 거기서 목이 찢어질 정도로 비명을 질렀대요. 근데 아무도 근처에 온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 그분이 진짜로 그 무표정한 그 눈빛이 살짝 보인대요. 다시 나가더래요. 샤터를 열고. 그러니까는 차련이 형님이 다시 들어오더랍니다. 이게 손을 부여 잡을 수조차 없대요. 이게 손이 진짜로 뭐랄까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딱 차련 형님이 들어오시더니 어이 자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형님 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그러니까는 징징 그만 짜고 너 왜 못 도망갔어? 그러더래요. 아 제가 다리가 이렇고 제가 어떻게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힘이 셌으면 나를 이길 수 있었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였잖아. 네가 약해서 지금 이 난 거 아니냐 똘비야? 그러더래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그러니까는 갑자기 한숨을 확 쉬더래요. 예? 야 너 왼손은 멀쩡하니까 과자 하나 먹어라. 그러더래요. 아 이 상황에서 무슨 형님 아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형님 제발 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입에다가 오징어 땅콩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더래요. 근데 못 씹겠더래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냥 한쪽에 다시 이렇게 팬은 아니고 살짝 톡 뱉어서 놨대요. 형님 지금 씻고 나발이고 형님 나 병원 형님 막 그러고 있으니까는 그 형님이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쩝쩝쩝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뭔 소린가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그 형님이 입에서 땅콩을 하나 이렇게 뱉더래요. 그러니까 오징어 땅콩에서 껍데기만 먹고 땅콩만 뱉은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이거 하나 먹어라 하고 주더래요. 지금 뭐 멀쩡하게 생긴 과자를 줘도 못 씹는 판에 입에 넣어가지고 그 땅콩만 뺀 그 과자를 형님 저한테 왜 그러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귀싸대기를 갖다 한 대 딱 때리더래요. 근데 손도 이렇지 또 폭력을 쓰지 이러니까는 그 주는 걸 또 받아서 먹었답니다. 먹고 입 검사까지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야 똘비 진짜로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나 인마 차련이 형님이잖아. 차련이 형님 할 말 없어? 아니 너 뭐 어떻게 된 거냐? 아니면 나 진짜 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고 하면 나는 진짜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를 것 같은데 할 말 없어? 그러더래요. 와 미치겠더래요. 형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형님. 여기 진짜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니까는 야 내가 철현이잖아. 내 이름 거꾸로 해봐. 그러더래요. 현철? 현철요? 현철? 기억이 하나가 나더랍니다. 와. 현철이 무엇이었을까? 똘비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고 아주 위계질서 뚜렷하고 이런 캐릭터라고요. 네,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악질 일진이었습니다. 악질 일진 중에서도 공부도 좀 하는 악질 일진이었어요. 타고난 몸이 좋아서 쌈도 잘했고 애들 미친 듯이 괴롭혔는데 그러면서도 지 공부할 건 조금씩 하는 놈이었어요. 똘비가. 근데 현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현철이라는 친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다시 철현 형님을 쳐다보면서 형님 현철이가 시킨 거예요? 현철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 좀 기억이 나? 근데 이를 어쩌나? 또 기억이 난다고 해가지고 나는 멈출 생각이 없거든. 일단은 가서 치료 받을 거 받고 참 신고할 거 있으면 신고하시고 오늘 내 알리바이는 너무 뚜렷하니까 신고해보시게. 까짓 처벌 받게 생겼으면 받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10년을 살겠나 20년을 살겠나
안 그런가? 신고하시려면 하시게나. 근데 자네 신고할 때는 아마 목숨을 거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하고 셔터 열어주고 나가시더랍니다. 똘비는 그 길로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물론 병원에 가면은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손이 이렇게 다쳤냐고. 똘비가 그냥 내가 한쪽에서 잘못해가지고 손이 끼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다쳤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대요. 일단은. 정말 두려웠대요.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깨고 이게 또 이제 보호자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오셨대요. 네.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데 똘비가 누워가지고 아빠 저기 현철이라고 아빠 기억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구? 네 친구를 어떻게 하냐 이놈아? 아니에요 아버지. 야 너 팔은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묻길래 아니 아버지 제가 좀 다쳤으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어찌됐건 손을 신경이 좀 많지 않습니까? 손이 원만하게 쓰긴 좀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병원에 저녁에 혼자 누워가지고 막 생각을 했대요. 손 하나 이렇게 또 잘못되고 다리 하나 잠깐만 다리 다칠 때도 혹시 이게 그냥 다친 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 내가 좀 다친 건가? 손도 잠깐만 나 오른손잡인데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철현이 형님 생각이 나는데 현철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철현이 형님이 왜 근 1년간 올 때마다 간식을 줬는지 이제 알겠더래요. 머리가 돌아가니까. 똘비가 현철이한테 했던 짓들이요 다. 코코아가 뭐냐면요 그 우유에다가 코코아를 타먹지 않습니까? 가루를. 근데 똘비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흙을요 고운 흙을 갖다 타줘요. 코코아라고. 그리고 마시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프림 있죠. 프림은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부어서 마시라고 시켰고 이런 정말 안 좋은 행동들 본인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그 형님이 보여주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라고. 인제서야 알겠더래요. 아 그래서 항상 간식을 가져왔었구나. 그래서 항상 미치겠다. 저 양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현철이는 어디서 살고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래요. 막 그런 생각들이 들다가 어찌됐건 시간이 흘러서 퇴원을 하고 그런데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리는 안 떠나고 정말로 무서워서 바깥에 나가기도 힘들고 약간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던 와중에 이거는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돈을 주고. 현철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이 의뢰를 누가 받았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이름이죠. 어둠의 꼬봉 형님이 이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둠의 꼬봉 형님이 있었던 그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사무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 의뢰를 받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알 수 있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알아봐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쪽 사무실에서 나름 열심히 좀 큰 돈을 받았다고 하고요. 알아보니까 현철이 이쪽 가족이 돈을 주고 사주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다 개개인이 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완전히 다르겠지만 이렇게 못된 일을 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를 털기는 쉽지 않대요. 서로 죽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똘비한테 적당히 얘기를 했대요. 저기 똘비 씨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만 파고드는 게 좋다. 저쪽도 사람을 쓴 것 같은데 네. 그랬더니 똘비가 그러더래요. 그럼 나도 돈 줄 테니까 현철이란 놈 병 만들어주라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쪽 형님 사무실에서 그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받고 움직이면은 이거는 저쪽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똘비는 어둠의 꼬봉 형님 사무실에다가 돈을 줄 거고요. 현철이네는 그쪽 일을 주는 사무실에 계속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쪽 사무실에서 한 달이 건너가지고 이야기를 전달을 했대요. 야 어떻게 할래? 서로 돈 벌을까?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손 뗄까? 니네가 판단해라. 한 달이 건너서 이야기를 전달을 했대요.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신이 왔답니다. 사람을 또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네는 손 떼라. 현철이란 쪽 집은 시작도 안 했다. 언제까지 하려고 그냥 손 떼면 안 되겠냐. 회신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둠의 꼬봉 형님 사무실에서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자. 왜 그러냐.
이쪽 싸움이 커지면은 필히 이거는 뉴스에 나든지 아니면은 공권력이 이건 개입을 할 만한 사건으로 커질 것 같다. 이 판단이 들어가지고 똘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똘비 씨, 이거는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 우리가 사람을 막 돈 받고 못되게 만들어주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냥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보 정도만 알아서 전달해주는 업체지 우리 그런 업체 아니다 하고 선을 그었대요. 네. 딱 선을 그으니까는 똘비도 몇 번 더 부탁을 하더니 부탁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꼬봉 형님이 똘비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저쪽 사무실 있잖아요. 저쪽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전달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또 그 가운데서 전달한 사람을 어둠의 꼬봉 형님 사무실 쪽에서 또 한 다리를 옆으로 걸쳐가지고 또 줄을 댔어요.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어둠의 꼬봉 형님도 나름 궁금했었대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이 멘트가 자꾸 귀에 맴돌았대요. 현철이네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둠의 꼬봉 형님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다리 다쳤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다리 다쳤던 거 현철이네에서 사주한 거 맞았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소름 돋게 현철이네 아버지가 멀리서 계속 똘비를 지켜보고 살았어요. 계속. 근데 왜 그 어릴 때 했던 행동을 왜 그 20대 초중반 넘어가는 그 나이 때 그렇게 처음에 못 쓰게 만들었냐? 군대 갔다 오라고. 예. 군대 가기 전에 다치면 군대 안 가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지 몇 달 안 지났을 때 그래서 바로 사고가 났던 거예요, 똘비가. 그럼 한쪽 다리가 다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똘비는 아마 이 사실을 모를 거라고 하는데 똘비가 처음에 취직을 해서 일했던 곳이 인턴십 끝나면은 거의 정직원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의 중견기업이었어요. 꽤나 좋았어요. 아버지가 부탁도 했었고 그쪽에 투서가 들어갔었어요. 니네 회사에서 이러한 직원을 채용을 할 시에는 우리 이거 언론사에다 까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중견기업에서도 똘비를 채용을 안 했던 거고. 근데 똘비가 더 미치겠는 거는 친구들이 다친 이유로 본인을 그렇게 무시를 했대요. 그 중에 특히 한 친구가. 이 특히 한 친구 같은 경우도 돈 받고 움직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리고 나발이고 없어요, 얘네들. 보니까. 그러니까 똘비가 왜 그러면 먼 타지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됐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향에서. 그래서 먼 타지로 도망을 갔더니 그 아버지가 또 쫓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철현이 형님이란 분이 옷가게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힘이 약해서 못 도망가기 때문에 너는 할 말 없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곰곰이 그 이제 똘비가 생각을 하고 똘비가 얘기했던 건데 그것도 뭐였냐면은 똘비가 그 현철이란 친구를 괴롭히면서 현철이가 힘이 약했으니까 네가 힘이 약하니까 나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다. 그러다가 결국은 일이 커져가지고 양쪽 부모님을 다 학교로 오시게 했는데 똘비 아버지가 현철이 아버지 면전에다 대놓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니네 집 돈도 별로 없지 않냐? 야, 막말로 이 일 커져봤자 내 아들 정학 좀 받고 마는 거 니네 아들 앞길 막아줘? 이런 식으로 똘비 아버지가 현철이 아버지한테 막말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철이 아버지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철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도 제법 잘하는 친구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건으로 조금 갇혀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철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죠. 자식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사서 다리병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 다치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오래 서 있지도 못해, 사무일도 못해. 사람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계획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안 건드린대요. 이게 미리 다 돈까지 주고 지금 조율이 됐대요. 네. 결혼할 때까지 떼푸자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똘비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다음 플랜이 시작이 돼요. 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알죠. 예, 더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예. 절대로 누구를 목숨을 뭐 달아나게 하고 이런 플랜 자체는 없었대요. 다만 진짜로 사회생활 하기 힘들게끔 만들고 평생을 옆에서 계속 건들 생각이었대요. 그러면서 현철이 아버지가 그쪽 업체한테 진짜로 집까지 팔았답니다. 집. 이야, 예. 집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주면서 했던 말이 니네 업체가 없어지거들랑 제발 다른 업체에 이거 넘겨서 이 일은 계속 진행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꼬봉 형님이 듣고 알게 된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참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입니다마는 그래요. 그렇지. 예. 내 자식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왔다. 네. 아 진짜로 뚜껑이 열릴 것 같은데 이게 어둠의 꼬봉 형님이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은 현철이 아버지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흑화가 됐을 것 같냐. 너도 애 아빠니까 생각해봐라. 단순히 자식이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흑화가 됐을 것 같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그러고 오면은 저 같아도 가갖고 두드러 팰 것 같은데요, 형님.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내 자식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책임지는 게 없잖아. 뭘 책임지냐? 전학 가면 땡이잖아. 어리잖아. 뭔 처벌을 받는데. 막말로 많이 가봤자 손해는 아니야? 보호소 아니야? 이게 그렇게 만든 거라고. 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도 자식 키우면서 자식하고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다고. 이게 예.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네가 네. 평상시에 어려서부터 대화 많이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네. 어둠의 꼬봉 형님이 너한테 다 말은 못하지만 참 학폭 관련해서 복수를 하는 이러한 의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었는 줄 아냐고. 그렇겠다. 예.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많이 심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오늘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아주 많이 네. 심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게? 사람 안 죽었잖아요. 아, 잠깐만.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있어요. 뭐 영적인 귀신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아니 왜 이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잘 살아? 왜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는데 그게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을 벌을 주면 그 사람까지도 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 어떻게 보면은 법에서 도와줄 수가 없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해방 창구로서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 심각성을 아니까는 제가 일전 영상에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한번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때려잡았던 거고 그런 업체들을 무섭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복수의 방법을 또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네. 진행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 다 정리해서. 참,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너무나 또 섬뜩하고 또 안타깝기도 했던 그런 사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업보죠. 네, 모든 일은 내가 어떤 일들을 악행을 저질렀건 선행을 저질렀건 다 업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디 그 업을 좋게 받건 나쁘게 받던 그거는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관련된 거니까 최대한 선행을 하셔서 네, 좋은 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